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 네, 안녕하십니까. 100만 뷰를 꿈꾸는 유튜버 꿈나무 장정훈 변호사입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법조계 예민 보스 이재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얻는 감성 변호사 남상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첫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수식어를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유튜버 6살짜리 보람양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연간 유튜버가 연간 수익이 400억이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에 강남에 95억짜리 빌딩을 또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수식어를 한번 100만 뷰를 꿈꾼다 유튜버 꿈나무 장정훈 변호사랑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수입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손흥민 선수 기사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 몸값이 1,052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52억. 네, 1,052억 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거의 한 1000년을 숨만 쉬고 살아야지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엄청나네요. 네. 어릴 때 축구나 잘할 걸 괜히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신 거 맞죠? 네. 예, 손흥민 선수 이미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만은 또 더 몸값이 대단한 선수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메시나 호날두 선수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중에 이제 호날두 선수가 한국에 방문을 좀 했었는데요. 유벤투스가 한국 프로축구 어떤 올스타 팀과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근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게 호날두 노쇼 사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호날두를 우리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들 좋아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나스타그램에서는 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라운드의 무법자라는 주제로 축구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다들 그날 축구 경기 보셨어요? 직접 보러 가신 분들은 정말 억울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직접 보러 가지는 못했고 소위 이제 직관하러 가신 분들이 인터넷에 남긴 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경기 관람과 함께 뷔페식 식사가 제공이 됐는데 테이블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가 않아서 바닥에 앉아서 식사들을 하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든 호날두 선수가 그라운드에 선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호날두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던 관객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관련된 논란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비단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일종의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하기 앞서서 팬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호날두는 이 자리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이제 불참해서 들었던 이유가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사인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정보를 알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호날두가 당연히 게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경기에 참석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유벤투스 측은 거의 1시간가량 늦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날 또 얼마나 덥고 습했는지 아마 직접 보러 가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날두 선수는 단지 벤치에 앉아있다 간 것만으로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유벤투스 팀은 한 40억 이상의 수익을 얻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40억을 벌고 5천만 안티팬을 남겼다는 게 과연 남는 장사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근데 별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서 본인의 SNS에 몸을 풀면서 집에 돌아가 상당히 기분이 좋다라는 식의 어떤 글을 올려서 한국에 대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또 이번 경기를 주최한 기획사가 더 페스타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대표가 이제 이 사단이 나고 나서 이 얘기를 하기로는 원래 호날두 선수가 45분 동안 출전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호날두 내지 유벤투스 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닥쳐오니까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경기를 뛰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화나는 게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도 역시 게임을 하고 왔는데요. 중국에서는 풀타임을 뛰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배신감에 좀 약간 치를 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날의 배신감이 잊지 못하는 분들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호날두 사건 관련한 소송 카페가 생겼고요. 그 카페의 회원 중 87명 정도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송 금액은 대략 8,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한 사람당
티켓 가격과 그다음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서 1인당 95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소위 티켓 파워도 엄청났는데요. 예매를 오픈한 당일에 매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비싼 티켓 같은 경우는 한 장에 40만 원에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수익만 하더라도 60억 원에 달하고 뭐 이런 수익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뭐 경기의 스케일이나 뭐 격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객들의 기대도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87명만이 호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진행된 호송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호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 노쇼 관련 호송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은 티켓을 판매한 그 경기 주관사인 더 페스타와 티켓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지는 관중들 사이에 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과연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주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뭐 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뭐 어떠한 주장과 입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실제로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들이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민사든 형사든 공이 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호날두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뭐 이 경기를 관람하기로 선택한 그 관객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것이 뭐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뭐 기본적으로 이런 쟁점이 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송에서는 중요한 건 소송을 이긴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승소한 이후에 과연 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해서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그 축구 연맹에서도 더 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과연 관중들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과연 손해배상 그 실질적으로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겠죠. 이게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불거지고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더 페스타 측에서는 45분 동안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기로 한 건 맞는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거는 또 우리가 아니라 축구연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책임 전가식 발언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뭐 국민들만 또 이렇게 경기를 직접 관람하셨던 그런 분들만 또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점이 지금 조심스럽게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이게 지금 문제는 위약금이 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유벤투스나 호날두 선수가 출전을 안 시키고 출전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도 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 자체가 계약상 물어야 되는 위약금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알고도 그 정도야 내고 말지라는 심정으로 약간 일종의 우리나라 내지는 그 축구 팬들을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러한 좀 생각이 들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연간 수입이 1,000억 이상인 걸로 밝혀지고 있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유벤투스가 받아가는 40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위약금으로 설정한 금액이 7억 내지 8억 정도에 불과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강제한다는 것이 썩 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컨디션 관리까지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도 선수들이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어느 정도 기꺼운 마음으로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걸 보는 거지 뭐 억지로라도 끌려 나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런 친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고액의 위약금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위약금 약정 때문에 아예 그 경기 주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약금 약정 자체가 어렵고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본래의 취지를 뭐 관철시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페스타 측은 뭐 이 규정 자체가 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다라는 식으로 또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더 페스타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도 충분히 본인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뭐 조항이 들어갔다는 거에 더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계약서에 명시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서 위약금 자체도 청구하기가 어렵다. 좀 이런 얘기가 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영문명이
STIANO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C와 R 사이에 H가 더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 기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청구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계약서에 기재는 호나우두의 어떤 그 스펠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70억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소송인 걸로 알고 있는 아니, 그런 계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서 어떤 이름이 빠졌다는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계약서 이름을 잘못 표기할 경우에 어떤 계약의 효력에 문제는 없을까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소위 이제 그 이런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잘못된 표시는 계약의 해석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것인데요. 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 표기를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바가 당사자 간에 명확하다면 그 명확한 그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경우 이름 기재를 잘못한 거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그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우리가 킥오프를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양팀 선수들이 이렇게 입장을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입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날두 선수의 손을 잡고 운동장에 나가는 그 아이의 경우에 그 아이 측에 이제 그 손을 잡고 나가는 대가로 2천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적잖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런 에스코트 퀴즈라고 하죠. 에스코트 퀴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유명 축구 선수 내지는 그 축구 경기장에 동경하는 축구 선수의 손을 잡고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아이들의 꿈과 관련된 아주 뭐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 내지는 그 식전 행사인데 여기에 어떠한 대가를 부여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을 때 그 선수의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 내지는 윤리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그 손을 잡고 들어갔던 어린 아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일 텐데 알고 보니 그게 수천만 원 돈을 내고 간 거다. 참 너무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오해일 뿐이다 그리고 잘못된 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 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스카이박스라는 곳을 뭐 예매하거나 그것을 대관하시는 분들에게 에스코트 퀴즈의 기회를 주겠다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카이박스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경기장 안에서 음식도 먹고 관람도 할 수 있는 VIP 관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도 어떠한 대가, 쉽게 해서 더 페스타에 비싼 티켓을 팔아주는 경우에 그 쉽게 해서 뭐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그러한 비싼 티켓을 살 수 있어야만 그 호날두 선수를 아이가 에스코트 퀴즈를 할 수 있다. 호날두 선수의 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좀 뭐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유벤투스의 방문이 여러모로 참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나는 구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최근 또 축구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그 축구장 난입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난입한 여성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 기사가 아마 챔스 결승전이었죠, 아마. 갑자기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난입을 해가지고 경기가 중단된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저도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 중간에 여성분이 수영복을 띄워놔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왜 그러면 그런 돌발 행동을 한 거냐, 왜 그런 기행을 보인 거냐, 그게 이제 그런 배경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복을 입고 난입을 했는데 그 수영복에 이제 영문으로 된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었고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그 난입한 여성분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던 것도 아니고 단순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많이 좀 어이없게 느끼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실제로 아마 이 여성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뭐 현지에서는 현지 법률이 적용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벌금 2천만 원 정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기장에 난입한 이유가 그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얻게 된 그 경제적 가치가
환산을 해봤더니 4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물고 45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뭐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이 여성분의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놀라운 것이 축구 경기장만 난입했던 것이 아니고 기존 유럽의 유명 부스에 끼어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그런 전력도 있더라고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처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하다 보니까 소위 위하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야 그 정도 벌금을 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요소가 이제 경기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기이한 행태를 반복한다는 것이 좀 괘씸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까요?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라고 할 거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엔 뭐 민사소송이겠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 역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결국에는 이 여성의 행위로 인해서 그 해당 경기를 주최하는 주최 측의 업무가 방해가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성의 난입행위로 인해서 경기 주최 측이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남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시 경기가 중단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흥미를 가지고 지켜봤고요. 사실 어떤 그로 인해서 승패가 바뀌었다라고 어떤 볼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고 또한 경기장 시설물이 망가지는 어떤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 요건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뭐 피해 보상을 받거나 하는 좀 그런 효과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실 좀 우리가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그런 행태를 보여서 지금 성인 사이트가 톡톡하게 이득을 봤는데 그 성인 사이트가 그렇게 이득 보는 걸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냐? 혹시 그 성인 사이트 이득을 보고 있는 그 성인 사이트에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느냐? 뭐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 역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인 사이트가 불법이 아닌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면 이 성인 사이트를 광고 내지는 홍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그 사이트를 광고했던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얻는 거에 비해서 처벌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호날두 노쇼부터 축구의 난임 사건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축구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본 하스타그램이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법률 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얼마 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삼형제 재산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형, 이게 말이 돼? 왜? 뭐가 어떻게 됐다고?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 좀 해봐. 요즘 같은 세상에 장남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살아생전 그렇게 장남 하더니 글쎄 1년 전에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큰형 앞으로 해놓으셨더라고. 뭐? 아니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게 말이 돼? 오히려 형보다 너랑 내가 더 자주 찾아뵀으면 뵀지. 형은 사실 연락도 잘 안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형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예전부터 장남이라는 이유로 형을 끔찍히도 아끼셨던 어머니께서 매매가만 약 6억 원이 넘는 부모님 집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형에게 주셨더라고요. 오히려 병상에 계신 5개월 동안 제 집사람의 병수발 다 들었는데 말이죠. 너무 억울해서 형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증여받은 건데. 문제가 없긴 왜 없어? 나랑 민성이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니네 돈이야? 어머니 재산이지. 어머니께서 본인 재산을 자식한테 주는데 니네 허락이 왜 필요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금이랑 나머지 재산은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너랑 민성이랑 나눠 갖든지 알아서 해. 그럼 됐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1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이런 재산 문제가 또 불거져서 이중으로 또 고통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상속이라는 것이 사망을 원인으로 개시되는 법률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을 둘러싸고는 보통 당사자들이 좀 더 이중으로 마음 고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뭐 부모님 세대 때는 이게 장남의 그러한 좀 뭐 존중받고 장남을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여전히 또 장남 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두 분은 집에서 몇째신가요? 저는 뭐 혼자입니다. 저는 외동입니다. 저도 외동 아들이어가지고 뭐 이 변호사님이랑 저랑은 상속 문제는 따로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요? 두 분, 예, 저는 장남인데요. 두 분이 평소 생활해 보니까 왜 외동인지 좀 알 것 같은 무슨 말씀이시죠? 네. 편견이신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상담자 분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참 심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희가 예전같이 장남의 모든 걸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연을 듣고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집을 큰아들에게 증여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될 거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상속과 증여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증여라는 것은 어떤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관계가 상속인, 뭐 대부분 가족들이겠죠.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이것 자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이 상속과 관련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1순위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아들, 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3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사촌 이내의 친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해서 그런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과 아내, 즉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의 1, 2순위, 즉 직계 존비속과는 같은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3, 4순위인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나 사촌 이내의 친족들과 보다는 앞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자 분께서는 지금 형제 간의 상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남분께서도 장남이 받아간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때 우리 법은 저희가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법적으로 자신이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돌려달라라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있어도 유료원 방한 청구소송 이용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일단은 그 상담 사연 주신 분 사연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삼형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형제가 동등하게 공동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내 전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 정해진 목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상담자의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장남분에게 많은 재산을 이제 몰아주신 상황이 된 거거든요. 상속과는 구분되는 사전 증여이긴 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증여하신 재산까지 다 합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재산을 장남에게 몰아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 몫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그대로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속인이 그런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요. 다만 자기 몫을 그대로 보전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의 절반까지는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남은 재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재산 가지고는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정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그 생전에 증여했던 증여 재산과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상속 재산을 합쳐서 그 유류분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뭐 자가 소송도 물론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인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어떻게 요긴한 그런 소송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과연 그 유료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때 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말씀하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기여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돌아가신 분을 부양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나 뭐 병수발을 들었다거나 이러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상속분을 좀 더 인정해주는 기여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담자 역시도 그 기여분 제도 역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차별하지 말라. 이게 법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예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한 자식의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줄 수는 없다. 그런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사연 이제까지 만나봤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법률 고민이 있으시면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방송을 통해서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라운드의 무법자 축구 사건 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첫 촬영이라 너무 지금 떨리기도 하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두 분이 너무 노숙하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제가 가운데 앉아서 너무 좀 아마추어 티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산하의 이재민, 장정훈, 남상진 변호사였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